저는 지금 쓰러진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천장만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는 건 제 시야였을 겁니다. 귓가에서 아들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득하게. 어떡해, 형. 이거 어떡해. 둘째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침착해, 아무도 모를 거야. 첫째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 아들들 손에 각자 200억씩 나눠준 게 부족했나 봅니다. 막내에게 조금 더 준 것이 그렇게 용서가 안 됐나 봅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아까 큰아들이 제 손목을 잡고 흔들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갈비뼈도 아팠습니다. 둘째가 저를 밀쳤을 때 탁자 모서리에 부딪힌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보다 온몸에 난 상처보다 저 아이들의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돈을 보는 눈빛,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자수성가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말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25에 시집와서 남편 없이 세 아들 키우며 작은 식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웃었고 아들들이 배고프다 하면 제 밥을 덜어줬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식당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건물이 됐습니다. 건물 하나가 3개가 됐고 어느새 제 통장에는 1,000억이 넘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아들들이 30을 넘기고 40이 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눠줄 때가 됐구나.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증여하시는 게 세금도 적게 나오고 좋습니다.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도 없고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큰아들에게 강남 건물 하나 200억, 둘째에게 서초 건물 하나 200억, 막내에게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과 여의도 건물 하나 250억.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막내가 저를 모셨으니까요. 큰아들은 1년에 2~3번 얼굴 비쳤습니다. 둘째는 명절에만 왔습니다. 막내만 일주일에 3번씩 들렀습니다. 반찬 챙겨주고 병원 데려가고 은행 업무 도와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잘해준 자식에게 조금 더 주는 게.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증여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평소랑 달랐습니다. 뭔가 준비해온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이 왔습니다. 둘째도 함께 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더니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증여 재분배 요청서입니다. 재분배? 네, 똑같이 나눠야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 각자 200억씩 받았잖니. 그게 부족해? 부족한 게 아니라 불공평한 거죠.
셋째만 50억 더 받았잖아요. 그건 걔가 날 돌봐서 그런 거야. 그럼 저희도 지금부터 모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50억 돌려받으시죠.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돈을 미리 준 게 실수였구나. 그날 이후 아들들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큰아들과 둘째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세요? 어머니, 우리 소송할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00억씩이나 줬는데 그게 부족한 걸까? 며느리들도 가세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서운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신 거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해주셔야죠. 둘째 며느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5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각자 200억씩 받아놓고 50억이 더 필요하다니. 그것도 남의 몫을 빼앗아서 채우겠다니. 막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요즘 형들이 자꾸 그러는데.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막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형들한테 미움받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큰아들과 둘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성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물었을 때 큰아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를 받아봤는데 증여 무효 소송이 가능하대요. 증여 무효? 네, 어머니가 온전한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전한 판단력이 없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공평하게만 하시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둘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소송까지 가면 가족관계만 나빠집니다. 합의로 푸시는 게 어떠세요? 합의? 네, 50억을 다시 회수하셔서 세 분. 아드님들께 똑같이 15억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아들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낳은 아들들인가? 내가 30년을 키운 아들들이 맞는가?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류 뭉치를 들고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200억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막내만 예뻐한 건가?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욕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증여 무효 및 재분배 청구 소송. 원고는 큰아들과 둘째, 피고는 저와 막내였습니다. 저는 막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막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형들과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소송은 이기실 겁니다. 증여는 적법했고 차등 분배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큰아들과 둘째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뒤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 어르신은 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판단력 없이 막내 아들의 강요로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치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멀쩡합니다. 매일 산책하고 책 읽고 통장 정리도 제가 직접 합니다. 어떻게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종합병원 건강검진 결과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전혀 없음. 원고 측 주장은 허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막내 아들이 어머님을 정서적으로 조종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어머님을 독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독점? 너희가 안 온 거잖아. 1년에 두세 번 얼굴 비추고 명절에만 오고 그러고도 똑같이 달라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법정에서 큰아들과 둘째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치는 꿈. 정신병자라고, 치매 환자라고, 이용당한 거라고 소리치는 꿈. 그리고 저는 그 꿈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난 멀쩡해. 너희를 키운 건 나야.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원고 측은 온갖 증인을 불러왔습니다. 옛날 식당 직원, 동네 이웃, 심지어 막내 며느리까지. 막내 며느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시어머님은 항상 정정하세요.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막내 남편분이 시어머님께 특별히 잘해드린 거 사실이죠? 그건 맞지만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유도 아닙니까? 재판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효도가 유도가 되고 돌봄이 조종이 되고 사랑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면 계속 울렸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어졌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 밤낮 없이 울려댔습니다. 번호를 차단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번호로 또 걸려왔으니까요.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전화가 자꾸 와. 어머니,
혹시 발신번호 저장해놨어요? 저장했지. 막내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큰형이랑 둘째 형 번호예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너희 형들이 이런 짓을? 확실해요. 이 번호는 큰형 회사 번호고 이 번호도 둘째 형 회사 전화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하지만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산책하는 사진, 제가 병원에 가는 사진, 제가 막내네 집에 가는 사진.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막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막내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요. 안 돼. 왜요? 신문에 나면 어떡해. 우리 가족사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떡해.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송보다 협박보다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은 집 앞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우편함에 죽은 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집 유리창에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막내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경비원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경비가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누군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 아들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한 걸까? 어머니가요? 응. 50억 더 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막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은 어머니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형들이 변한 거예요. 아니, 원래 그랬는데 돈이 본성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 내가 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원래 그랬다니. 그럼 내가 30년간 본 건 뭐였을까? 그저 가면이었을까? 재판은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측 주장에 번번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억지 주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길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4월 7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봄인데 쌀쌀했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막내가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괜찮아. 혼자 있을 수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집에 경비 아저씨도 있고 CCTV도 다 켜져 있잖니.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둘째도 함께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온 거지? 재판도 아닌데. 문을 열지 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여전히 제 아들들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하러 왔니?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았고 무거웠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 법정에서 이야기하자. 어머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해봐요. 제발요. 둘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제발 들어만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아들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송 취하해요. 싫어. 왜 이러세요? 50억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까운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원칙이야. 더 잘해준 사람한테 더 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이미 늦었어.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그래. 너희는 돈을 본 거야. 어머니를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어.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야.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린 정말 억울해요. 우리도 어머니 아들인데 왜 차별받아야 해요? 차별이 아니야. 구별이지. 더 잘해준 사람한테 더 주는 게 구별이야. 그럼 우리가 덜 효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 없고.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뭐가? 방법을 바꿔야죠. 무슨 소리야? 큰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엄청났습니다. 어머니, 서류에 도장만 찍으세요. 싫어. 도장 찍으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둘째도 다가왔습니다. 둘이 저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그럼 끝나요. 제 손목이 비틀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놓으라고.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큰아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인주를 꺼냈습니다. 제 손가락을 잡아 도장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안 돼. 저는 온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갈비뼈가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저에게 다가와 손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싫어. 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제 손목을 세게 흔들고 비틀었습니다. 손목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 그만해. 이러다 큰일 나. 둘째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도장 찍으라고, 도장 찍으라고 계속 소리치며 제 손목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아들들 손에.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손목도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형, 이러다 죽겠어. 둘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어떻게? 우리 어떻게? 둘째가 떨고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할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셋째 며느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요. 셋째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서초구인데요. 시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숨은 쉬시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아주버님들도 같이 계세요. 네, 빨리요. 셋째 며느리는 영리했습니다. 아주버님들도 같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남도록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요원들이 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구급차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갈비뼈 골절, 손목 골절, 뇌진탕, 온몸에 타박상.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폭행 의심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왔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님이 쓰러져 계셨어요.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함께 계셨고요. 집안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테이블이 넘어져 있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다른 가족은요? 남편분은요? 남편은 회사에 있었어요. 제가 바로 연락했고요. 막내가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만 있을 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형들이.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들이 뭔가 요구했을 거예요. 유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막내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증여 이야기부터 소송 이야기까지 협박과 괴롭힘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두 분 형제분이 어머님을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아니라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신합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갔습니다. 집안을 조사하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증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소리가 났어요. 여자 비명소리, 그리고 남자들 목소리도 들렸어요. 몇 명이었어요? 두세 명 같았어요. 다투는 소리였나요? 네, 뭔가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고할까 하다가 가족 일 같아서 그냥 뒀어요. 경찰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부러진 손목의 지문, 테이블에 묻은 혈흔, 바닥에 떨어진 서류, 그리고 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 내역이 나왔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보낸 협박성 문자들, 통화 기록도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온 전화들.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폭행 사건입니다. 존속상해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이틀 후 큰아들과 둘째가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넘어졌어요. 우리는 말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절대 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손목에 난 지문 모양의 멍, 양쪽에서 붙잡힌 흔적, 갈비뼈 골절 각도. 법의학자가 감정했습니다. 이건 낙상이 아닙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골절입니다. 그리고 손목 손상은 강한 비틀림에 의한 것입니다. 경찰은 큰아들과 둘째를 체포했습니다. 존속상해 치사 미수 혐의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병상에서 들었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어머니, 형들이 잡혔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들이 감옥에 갔다. 내 아들들이 범죄자가 됐다. 그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말도 할 수 있었고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뇌출혈이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 가는 게 나았을까? 막내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둘은 번갈아 가며 저를 돌봐줬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식사는 하셨어요? 먹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힘든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들, 만나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보면 저는 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면회를 허락하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그리고 결국 결정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왜냐고요? 끝을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게. 이틀 후 저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막내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아직 걷기가 힘들었거든요.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큰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큰아들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짜 후회인지 아니면 잡혔다는 것에 대한 후회인지. 할 말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그게 어머니를 다치게 한 거요. 그것만?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어? 저는 물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다른 게 뭔데요? 200억 받은 것.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한 것. 어머니를 협박한 것. 괴롭힌 것. 그런 건 후회 안 해?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모른다는 것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너는 지금도 돈이 아까운 거지? 그게 아니라. 그래, 맞아. 돈이 아깝지. 50억이 아까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가 아까운데? 큰아들이 울먹였습니다. 그냥 억울했어요.
억울? 네.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왜 차별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모르는구나. 이 아이는 너는 끝까지 모를 거야. 뭐요? 사랑은 공평하지 않다는 걸. 더 주는 사랑이 있고 덜 받는 사랑이 있어. 그게 인생이야. 하지만 너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200억을 받고도 50억이 더 탐났어. 그게 너희들의 죄야. 어머니, 이제 그만 가볼게.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둘째를 만났습니다. 둘째도 비슷했습니다.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형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너는 형 탓을 하는구나. 스스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럼 너는 뭘 잘못했는데? 둘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모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막내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가족이라는 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존속상해 치사미수로 기소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은 아니지만 폭력으로 생명을 위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치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협박 문자, 통화 기록, 이웃 증언, 의학 감정, 모든 것이 계획적 폭행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큰아들과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손목을 잡았고 비틀었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큰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둘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저를 죽일 뻔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큰아들, 징역 5년. 둘째, 징역 4년. 존속상해 치사미수. 집행유예 없음. 법정을 나오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그게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여전히 천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막내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기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에게 주었던 200억씩의 건물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폭행 범죄로 인한 상속 결격 사유. 그리고 그 재산은 막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막내 이름으로 양로원 건립기금, 독거노인 지원센터, 노인 학대 방지 캠페인, 제 돈이 그런 곳에 쓰이길 바랐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는 노인이 없도록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큰아들과 둘째에게는 한 푼도 안 남기시는 거예요? 네. 확실하세요? 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저를 죽이려 했어요. 더 이상 줄 건 없어요.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제 의지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조금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의 저주에서, 자식의 굴레에서 밤에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협박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한 시작이. 막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래. 가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 주름이 많았습니다.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돈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시는 자식들의 욕심을 채워주려 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자식에게 많이 주면 효도할 거라고 믿으셨나요?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키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마저 파괴합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만약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너무 일찍 나눠주지 마세요. 그리고 나눠준다 해도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차등을 두는 순간 싸움이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아도 원망하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는 순간 여러분은 범죄자가 됩니다. 저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깨닫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깨달으세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돈보다 재산보다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